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무기 논의. 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말인즉슨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국력의 출혈을 감수하지 않는 한 핵무장을 할 수 없으며 설령 무리하게 핵 보유를 추진한들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올라가기는커녕 고립되기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이다. 단적으로 IAEA 사찰 파동 당시 미국과 일본이 보여준 매서운 태도를 돌이켜보면 외교 안보적 악원이라고 해서 핵무장을 묵인하리란 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순진한 생각임이 확실하게 검증된 셈이다. 당장 북한이 받고 있는 핵 개발 시도에 따른 각종 제재를 한국의 핵무장 반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 또한 동북아 핵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한국보다 3배 큰 일본 역시 즉각 핵무장에 나설 것이며 16 동시에 보통 국가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또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을 상대해야 하지만 덩치는 한국의 3분의 1인 대만이 핵의 유혹에 안 빠진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의 핵무장은 주변 국가의 핵무장을 자극하게 되며 이는 소위 핵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시칠 따라서 정말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덤비는 전문가는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대부분은 미국을 의식한 외교전의 일환으로 보거나 북한이 핵 포기를 안 할 게 확실하니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비등하게 되면 미국에서 결정적인 북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핵무장 시도가 아니라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에 힘을 쏟는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우선 한국의 위정자들이 어떻게 잘 포장을 하든 간에 미국은 한국의 의도를 빤히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꿰고 있다. 한국은 재처리 및 자체 우라늄 농축 허용 등을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그 이유로 핵 폐기물 시설의 포화, 핵연료 확보 등 경제적 이유를 표면적으로는 주로 주장하는데 이런 이유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쌍방 모두가 알고 있다. 재처리의 경제적 효과나 우라늄 자원 고갈 같은 레퍼토리는 이미 한참 전에 국제적으로 탄핵이 된 주장들이기 때문이며 폐기물 보관시설은 더 지으면 그만이다. 대만도 섬 하나를 핵폐기물 저장 장소로 삼았다. 18. 한국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런 근본적인 규제들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이지 한국의 태도에 따라 가변적인 게 절대 아니다. 2015년 협정 개정은 한국의 끈질긴 요구와 건식 재처리 기술 공동 개발에 따라 명시적으로는 20% 미만 저농축을 허용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의가 과제로 남아있고 엄중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농축이 현실화되어도 연구용이 최선인 상황이다. 또한 한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핵무장 시도의 역사와 동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이승만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것이 한국에 대한 제재의 의미로 성격이 굳어진 것은 포스트 NPT 체제인 70년대부터였다. 비록 박정희의 독자 핵무장 결심으로 묵살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 미국은 한국이 핵을 포기하면 원자력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며 당근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 시절 미국은 핵무장 시도를 중단하는 대가로 막대한 기술 이전을 해주었고, 이 기술은 원전 수출까지 하는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하였다. 물론 지금까지도 제철이라는 구어진 선을 넘을 수 없으며 수많은 규제가 있지만,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의 한미 원자력 협정은 무수한 밀고 당기기의 결과이며, 이만큼 얻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핵무장 시도의 역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이 한국의 핵무장 시도 역사. 북한은 1955년 핵물연구소를 창설하고 1956년 소련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2년에는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인 IRT-2000을 반입하였다. 이는 소련이 IRT-2000을 처음 개발한 지 4년 만이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1955년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였고, 다음 해부터 2에서 3년에 걸쳐 120여 명에 달하는 원자력 유학생을 미국에 소재한 아르곤 국립연구소에 파견하였다. 1957년 아르곤 연구소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윤세은 서울대 교수가 1956년 설치되었던 문교부 기술교육부 원자력과의 과정에 취임한다. 같은 해에 국회에서는 원자력법이 제출되어 58년 통과되었으며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승만 정권 퇴진 후인 1962년 한국의 최초 원자로인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2가 들어섰다. 링크. 이후 박정희 정권 치하에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정상회담을 요청해 동년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정희와 닉슨이 회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닉슨은 주한 미군의 변화에 대해 사전 통보하겠다고 하였다. 1970년 3월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박정희에게 주한 미군 2만 명을 이듬해까지 철수하고 75년에 완전 철수할 것을 통보했다. 베트남전의 대규모 국군 파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는 단계에 이르자 박정희 대통령은 큰 충격을 받았다. 1970년 무기개발위원회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고, 무기개발위원회에서 핵무기 개발이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한편 ADD에서는 무기 국산화 사업인 번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까지 이스라엘 수준의 자주국방을 목표로 기본병기 국산화를 완료하고 80년대 초까지 항공기, 유도탄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청와대 제2경제수석실 오원철 전 수석이 수시로 방문해 관리했다고 한다. 링크. 11대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은 박정희가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원자폭탄을 연구해보자. 핵무기를 개발하다 미국이 방해해 못 만들게 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도 갖춰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회고하였다. 핵무장은 한국 경제가 중화학공업 시대로 전환한 1973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오원철 수석 또한 1972년 자신과 김정념 비서실장을 집무실에 불러 일본 정도의 핵기술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 대사는 미국이 73년 한국의 핵무장 동향을 처음 파악했다고 했다. 월간조선이 2년 전에 발굴했던 오원철 당시 대통령 경제제2수석 비서관이 작성한 원자핵 연료 개발 계획이란 9페이지짜리 문서이다.
이 문서는 핵탄 개발의 방향과 전략을 쓴 것인데 그 뒤에 추진 과정과 맞추어 보면 박 대통령이 이 문서대로 했다는 느낌이 든다. 이 문서는 2급 비밀로 분류되었다가 해제된 것으로서 정부 기록 보존소에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오 수석은 플루토늄 핵탄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라늄 핵탄을 만들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과 고도의 기술이 든다는 것이었다.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투자액은 약 9억 달러, 건설기간은 8년이 들고 이를 가동하는 데는 200만 kW가 소요된다. 플루토늄탄의 경우에는 재처리 시설에 3,900만 달러, 건설기간 6년이 소요되고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약간의 기술 도입으로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오 수석은 재처리 시설에 공급할 사용용 연료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도 검토했다. 그는 캐나다에서 만드는 중순호 원자로를 이용하면 연간 200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플루토늄 생산을 전문하는 연구로를 도입할 경우에는 플루토늄 생산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오 수석은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때 캐나다 CAND 유형 중수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1980년대 초에 가면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 수석은 결론에서 이렇게 요약했다. (1973년도부터) 과학기술처로 하여금 상공부와 합동으로 핵연료 기본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1980년대 초에 고순도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해외 한국인 원자력 기술자를 채용하여 인원을 보강한다. 링크 핵무장을 위해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과 핵기술의 분배를 놓고 이견이 있던 프랑스에 접근했다. 1972년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이 방불하고 73년 김종필 총리가 방불했으며 뒤은 1975년 프랑스의 국영원자력 기업 SGN과의 재처리 기술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은 성공을 눈앞에 두었다. 이 계약이 실행되었다면 연간 20kg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했다고 한다. 동시에 박정희의 특명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수한 한국인 과학자들이 귀국하였고 오원철 수석은 캐나다를 방문해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캔두 원자로의 도입을 진행했다. 한국보다 먼저 캔두 원자로를 도입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결국 핵무장한 것으로 볼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았다. 한국은 이 시기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도입과 국산화를 진행하였다. 즉, 프랑스에서 재처리 시설, 캐나다에서 중수로, 미국에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 핵개발과 핵체계를 단번에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었다. (1973년) 박정희는 중화학공업화 정책 선언을 하면서 경남 창원에 종합기계공단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국가기록원 오원철 수석이 1972년 건의한 안을 대통령이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점, 핵개발 관련 기업인 현대양행이 창원에 소재한 기업이었다는 점. 선언 직후 해당 지역에 원자로 제조시설이 들어선 점, 1981년까지 무려 8년여에 이르는 장기적인 계획.